오늘의 영상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전하고 함께 나누면 좋을 내용입니다. 사랑하지만 서로를 소홀하게 대했다면 꼭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의 침상 밑에서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괴짝을 흔들면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 아니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효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에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적막한 시간이 지났다.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이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악이 나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어느 노인의 유언장이 어떠셨나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을 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 그리고 자식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기에 자식에게 희생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인지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시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식에게 줄 때는 나중에 돌려받으려는 마음으로 준 것은 아닐 텐데 어느새 머리가 희끗한 나이가 되었고 늙고 병들다 보니 예전엔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하며 자식들은 이것도 못해주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갚자고 하면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어렸을 적에는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는 당연히 모든 걸 자식에게 해주는가 보다 그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 들고 살아보니 부모라서 당연히 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나 역시도 내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가 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고통의 교집합은 있어도 이해의 교집합은 없다라는 어느 저자의 말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글을 떠올리며 공감하곤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저는 이만큼 자랐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서로 마주하다 보니 부모는 자식에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고집하고 자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 심지어는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말을 하며 서로 팽팽히 맞서는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지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가 바라는 모든 걸 맞춰주려고 애써야 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방향이 엇나갈 때면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며 제 마음 한켠에는 감사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내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아직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산 언덕 꼭대기에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나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나무였지요. 작은 나무는 큰 나무 때문에 늘 그늘진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저 나무만 없으면 내가 햇볕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루는 나무꾼이 와서 큰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언덕은 내 것이 되었어라며 작은 나무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가 베어지고 나자 작은 나무는 곧 깨닫게 되었지요. 산 꼭대기에 내리쬐는 햇볕을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상살이도 이러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만 보살핌을 받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 스스로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것인지, 자신을 보살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리 부모된 자가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자신을 지키게 한 버팀목이 되었음을 알고 불효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자식을 아끼고 감싸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을 갖다 대어 비유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에 관한 보도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동하기도 힘들고 병든 아버지를 며칠 동안이나 방치해서 죽게 하거나 고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다 중년의 가장이 노모와 함께 생을 등지는 일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한적한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외딴 곳에 그냥 부모를 모셔두면서 사람들에게는 효도하는 척 흉내만 내고 정작 얼굴은 한 번 보이지도 않는 파렴치한 자식까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물론 이 사회에는 병든 부모님을 성심껏 모시는 효성 깊은 자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뒤로 눈물 흘리는 자식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자식을 버리는 부모보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더 많은 이유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팍팍한 세상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젊었을 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제 병들고 지쳐서 총기도 잃어가고 보살핌 없이 살아가기 힘든 약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마음 공부도 해보지만 찾아오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버림받은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온갖 정성으로 키워온 꽃 같은 내 자식이 늙었다는 이유로 나를 외면했다는 절망감입니다. 직접적으로 부모를 갖다 버렸다고 해서 그것만 불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운 낯빛 한 번 보이지 않는 것,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생의 끝자락에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고야 말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부모를 저버릴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돈으로 하는 선물, 물질로 보이기 위한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이 다시는 오지 못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원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렇다고 하지요. 둘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 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교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뱉게 만들지요. 간신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셋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의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해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을 모으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 다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까지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4가지 인연에서 말하는 공통점을 풀이해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현생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연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연결되어 있어 남이 나를 해코지하든 내가 남을 해코지하든 그 인연의 실타래 안에서 행복과 기쁨,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틈도 없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종교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 3가지를 스스로 현생에서 깨달으면 그 영혼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잠시 스치는 바람이 흔들림으로 반항하듯 살아가는 동안
인연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선 끈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다 역풍에 표류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만남이 긴 세월 함께하기도 하고 긴 만남이 순간에 단절되기도 하지만 사는 동안 가슴에 묻고 향기가 되어 솟기도 하며 그리움이 되어 남기도 한이 되어 맺히기도 합니다. 어느 인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거늘 순간순간 불어대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 우리는 생채기를 내며 내팽개칩니다. 인연이란 잠자리의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린 잠자리의 날개짓이 숨쉬고 있음을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거두고자 하거나 피를 씨 뿌리고 별을 거둘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인연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던져진 끈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향해 내가 사는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이어지도록 나를 갈고 닦으며 함께하는 인생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 진심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시고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 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며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용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이 초라하지 않게 밝혀주는 것은 흐트러짐 없는 생활 자세와 초월함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당당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강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현명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새겨들을 만한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 10계명입니다. 첫째,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노인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흔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년부터 이에 대비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을 바꿀 능력이 저하되므로 적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모를 단정하고 단아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용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처음 대할 때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정중히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마련입니다. 나무는 자랄수록 크고 풍성한 자태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노인일수록 초라함이 아닌 고고함을 지닐 수 있게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옷도 몸도 청결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품위가 엿보입니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한테 훈계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큰 잘못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노인 세대의 사고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노인이 되면 지나치게 절약을 강조하여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지요. 노인이 되어서 가족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간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부모 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크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 농사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 자금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즉, 자식 농사 못지않게 나의 노후 농사도 잘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숨가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므로 그만큼 젊은 시절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관대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인이 되어 완고하고 편협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나 노인 전체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 줄 뿐입니다. 무언가 아쉬움이 있어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너그럽게 웃는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늘 배우고 다듬어 낙후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공부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도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든 젊은 사람에게 배우든
새로운 것을 수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욕심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나이 들면 인색해지고 욕심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내세워야 위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한 나머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림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대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인과 젊은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인들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종종 마찰을 빚곤 합니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서두르지 말고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조급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행동에 결함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야 하고 말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빨리 걷는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 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조급증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나눔과 봉사의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유롭게 나누며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대접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존경받습니다. 사람은 나누고 봉사할 때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더욱이 노인이 되어서도 나누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 때 존경받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개선되어 노년기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째,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엄격한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딱딱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노인도 미소 지을 때 자애롭고 온화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 주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실천하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퇴는 중요한 삶의 사건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은퇴 후의 내 삶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퇴는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고 여행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남은 인생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사람 노릇이라는 걸.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부부 노릇, 친구 노릇.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누구도 나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인생의 후반생을 표현한 김욱 작가의 글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 원입니다.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1인 기준으로 5억 5,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경우 11억 800만 원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의료비가 빠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평균 의료비는 8,100만 원입니다. 부부 의료비는 평균 1억 6,200만 원이지요. 다 더해보면 약 13억 원이 나옵니다. 심각한 중병에 걸리지 않고도 65세 이상 부부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이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20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13억 원은 모아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머튼 교수는 앞으로 한국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빠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각자 도생, 이미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노후란 경제적 여유와 함께 안락한 삶을 누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노후 자금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기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도 많죠.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은퇴한 50대와 60대에 추락하는 비참한 삶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은퇴자들의 현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바라보며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입니다. 돈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자녀에게 증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재산 증여를 한다면 내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하는 말을 믿고 사전에 증여했다가 나이가 들어 돈 나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녀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영원히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요. 하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한 증여 후 빈곤층 전락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상담 사례 중 절반가량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11%나 됐습니다. 결국 10명 중 8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증여받고 애초 의도와는 달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도 완벽히 되어 있지 않은데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증여하게 되면 정작 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눈치 보면서 생활비를 받아 쓰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그만큼 기회는 줄어들고 돈벌이 수단은 없어져서 기댈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비용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신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부모들이 쓰는 돈 중 많은 부분이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빠듯한 살림 탓에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물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저축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은퇴의 가장 걸림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하는 자녀에게 무리해서 집을 해주거나 전세금을 주고 고액과외나 학원비로 버는 돈을 족족 들이붓다 보면 정작 본인은 챙기질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지출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세요.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조기 은퇴를 하거나 은퇴 후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어설프게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요.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준비 없는 조기 은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조명했는데요.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금만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 없이 조기 은퇴했다가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80%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5년을 추적한 자료를 보면 99%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즉,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했다가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창업하는 경우나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일이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반짝 인기를 끌다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 수가 많은 유명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한번 계약하면 쉽게 해지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본사와의 갈등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며 하소연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혼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지인과 동업을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하며 불안감을 달래고 싶은 것인데 돈이 얽히는 동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처럼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은퇴 후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며 계속해서 사고팔기를 반복하는데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가진 돈을 몽땅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원금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지 몰라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늙게 되죠.
우리가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무언가 규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찾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은 우리 스스로 안정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개선되어 노년기에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은 당신을 더 품위 있게 할 것입니다. 깊은 강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 우리는 결국 삶의 봉우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깨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쓰러진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삶은 또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을 보며 걸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의 고통도 있겠지만 분명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은퇴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기억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